장르가 뭐니에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2014년 12월 짜장면 평균 가격이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24년 12월 짜장면 평균 가격은 7,423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급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짜증나지만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나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뭐가 더 최악일까?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주린이들의 쩐 선생님, 오건영 단장님,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광석 교수님,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남 때문에 왠지 노래를 잘할 것 같다. 왠지 네. 애창곡은 그 노래일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했지 마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조남을 딱 듣자마자 네.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겹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벌써부터 오늘의 토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무엇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인플레. 디플레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입니까?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네네네. 그렇게 바라봐도 되겠죠? 네네.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잘 못합니다. 네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뭔가요? 네. 결국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뒤집어 엎잖아요. 딱 반대로 생각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캐시를 가지고 이 주머니 속에 딱 꽂고 다니면 돈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이 100만 원이 과자 하나로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 없는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 없는 강도.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적정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건 그 나라 경제에 좋은 겁니다. 인플레는 일단 좋은 겁니다. 근데 과도한 인플레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벌써 이긴 거예요. 그 선이 약간 있군요. 예, 인플레는 일단 제가 어쨌든-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그냥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9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무서운지 말씀드릴까요? 네. 작년에 봤더니 휴대폰을 하나 살렸더니 1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스스로. 그러면 지금 삽니까? 떨어지고 나서 삽니까? 떨어지고 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해도 될 걸 소비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소비하지 않으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겠죠.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을 줄이겠죠. 줄이죠. 그럼 소비도 줄고 생산도 주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생산 가동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네요.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니까 이게 진짜 강도죠. 아까 인플레이션은 도둑 정도에 해당된다. 일자리가 그냥 없어진다. 네,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 이게 영어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영어 단어가 있어요. 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스파이럴, 기네요. 스파이럴이 소용돌이에요. 디플레이셔너리 예. 스파이럴. 일단 요 정도 그 잼만 날리겠습니다. 맛배기로 잽으로 이렇게. 예. 우리 12라운드 뛰어야 되니까. 자, 오건영 단장님. 공격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 중에 또 괜찮은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스마트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기술력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져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정말 아름다운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 했어요. 네, 100만 원. 잘 생각해 보시면 짜장면이 1,000원 하는데 컴퓨터가 100만 원 했으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이 기술 제품들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좀 괜찮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네네.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예, 오케이, 동의. 근데 너무너무 경제가 좋은데 가격도 안 오르고 오히려 가격이 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케이스만 최선의 케이스를 두루 딱 붙여보면 인플레가 좋아, 디플레가 좋아 그럼 저는 아름다운 디플레이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물가가 안 오르는 케이스. 좋은 걸로 보자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를 조금만 더 이제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신흥국들 중에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요. 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으면 공산품 같은 경우 다른 나라한테 수입해 와야겠죠. 네. 근데 이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때 이 나라 화폐를 이만큼 줘야 수입할 거 한 아닙니까? 트럭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요. 네네네. 요즘은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들어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요. 작년 재작년에 100%, 200%까지 올랐었어요. 두세 배가 돼 있다고 그게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한 달에 막 20%, 30%씩 오르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놈도 있어요. 하이퍼로 가는군요. 이놈 무서운 놈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예.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끝나고 제가 커피 한 잔 모시겠습니다. 딱 한 다음에 딱 끝나서 나갔는데 네. 커피값이 5만 5천 원이 아니라 갑자기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못 하겠다. 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아 사주세요. 5천만 원이면 쉽지 않은데.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드려야죠. 죄송한데 5천만 원이세요. 두 잔 1억이세요. 이거군요. 그렇죠.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에너지의 생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뛰었을 때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3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네네네. 그때 우리나라 경제 별로 안 좋았지만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6%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됐었을 때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물가 상승 아니냐?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런 것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네.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 자 김광석 교수님 어떻게 같이 좀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온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희망을 좀 받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단군 일이 없었잖아요. 경험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이 너무나 유명한 수식어죠.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 왜 잃어버린 30년이냐면 30년 전에 일본의 GDP와 지금 최근에 일본의 GDP가 거의 비슷해요. 30년 동안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군요. 그냥 있어요. 월급이요. 계속 줄어요. 줄거나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는 평균 한 3.78%씩 GDP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너도 나도 임금의 레벨이 올라갔는데 일본은 임금의 레벨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대외 국민들을 만날 때 자괴감을 느낍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올리려고. 근데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유동성 함정이에요.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그래 돈을 써 보아도 안 살아나요. 이 위축된 이 심리를 예. 깨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졌었던 거예요. 자, 잃어버린 30년 기간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가혹한 디플레이션 현상에 놓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에 놓여 있어요. 경제 성장률도 14.9%에서 올해 0.8% 정도로 둔화되는 흐름에 있어요. 둔화되는 경로에 있다가 2020년부터 22년 동안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죠. 팬데믹, 러우 전쟁, 이상한 일들. 그러면서 갑자기 인플레를 만났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인플레가 오히려 일시적인 인플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김광석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뼈에 와닿는 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대중 수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이라는 대중 수출이라는 큰 아이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심연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2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년 동안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면서 달러를 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를 중국에서는 달러를 벌지 못하고 있는 거고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한테 관세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성장이 굉장히 많이 정체될 수도 있는 케이스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셋 다 그 의견이 그렇죠. 틀리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틀려야죠. 예,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플레가 오면 긴축의 시대가 또 시작돼요. 긴축 정책이 시작돼요. 예, 그럼 네. 자산가들이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전 자산가가 아니어서 은행으로 모르겠습니다. 은행으로 옮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갑니까? 예, 모든 게 투자입니다. 주머니에 갖고 있어도 투자고 은행에 저축해도 투자고 주식을 갖고 있어도 투자한 거예요. 네. 다만 각각의 위험성과 수익성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머니 무브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이 그런 기조예요. 네. 인하하는 기조예요. 네. 그러니까 인하하는 기조 속에서는 저축을 해도 특별히 그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아요. 다른 부분이 더 그렇죠.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 발생되니까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은행보다 은행에 더 저축하는 나은 게- 것보다는 네. 은행 네. 뭐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 단사님은 예, 어떤 간단하게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권유해드리세요? 극단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물가 안정 채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가 연동 채권 네.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물가가 내려갔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금리가 많이 내려왔을 때 인기를 끌 수 있는 장기 채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 먼 미래는요. 이게 딱 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먼 미래로 가는 과정에도 수많은 굴곡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케이스, 정상의 케이스가 있고 인플레하고 디플레라는 극단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같이 우리 한 포트폴리오에 대비를 하는 전략들. 양쪽에 방패를 들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치열한 머리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시만요. 사상 최초로 평균 1달러가 됐습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했으나 생각은 아주 비슷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귀신의 집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고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겁니까? 뭐가 더 위험한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종목이 있죠. 예, 미국과 한미 협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맞닿아 있는 하나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로봇입니다.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은 돌파구니까. 로봇이에요. AI와 로봇입니다. 야. 왜?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죠? 로봇이 네. 대신해줘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 쓰지 않을 거예요, 기업들은. 로봇으로 쓰겠죠. 갑니다, 다.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공통점은 뭐다? 로봇주예요.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제 디플레이션이 사실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걱정을 조금 더 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디플레를 확실하게 탈출하지 못한다면 네.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진입할 가능성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용어를 합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나는 스태그네이션,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이 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두 가지 조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나요. 그러면 얼음팩을 하면 되고 네. 또 몸에 한기가 느껴져요. 그럼 이불을 덮으면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면 도대체 이불을 덮으라는 걸까요? 얼음팩을 하라는 걸까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처방이 어려운 중증 중의 증증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예, 거군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요.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4년 연속으로 계속 음의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성장의 엔진이 지금 불이 꺼진 거 아니냐라는 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자산에 버블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끌도 했고 가계부채도 많이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이 떨어졌어요. 성장도 둔화되고 자산 가치는 약간 거품이 껴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초입에 있다라고 저도 진단을 하고요. 결국에는 경제를 혁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정부가 하고 있는 AI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해서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나치게 버블이 끼지 않도록 현금 유동성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적절히 통제해 가면서 관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경제 정말 걱정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잘 대비해서 아무쪼록 건강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름다운 디플레이션만 우리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